안녕하세요. 오늘 전북대학교 인문도시지역사업단과 정읍시가 함께 진행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 9월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과 태산 선비문화권역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산 선비문화권역이라 하면 삼국시대에 백제 땅에 속해 있을 때 지금 정읍 칠보가 대시산군이라고 그래서 군이 있었어요. 그때 군이 있었고 그 나머지가 이제 정읍시가 정초년, 태인과 신태희 사이가 인의현, 원평이 야서현. 그래서 이 사면을 우리 대시산군에서 관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후 신라 경덕왕 때 행정 개편을 시작하는데 이것 우리 대시산군을 태산군으로 바꿔서 태산군이 됐죠. 그 후에 쭉 사용을 하다가 조선 초기 태종 이방원께서 다시 또 정권을 잡고 행정 개편을 하는데 이곳 우리 태산군과 우리의 속현이었던 인의현을 합병을 시켜요. 그래서 태산군의 태자와 인의현의 인자를 따서 한중간 거선역에다가 태인현을 만드는 것이 태인현의 시초예요. 이게 1409년도. 그리고 이제 우리 태산군은 어떻게 됐냐? 옛날에 취소가 있었다. 그래서 고현내면으로 조선시대를 쭉 지내오다가 어, 일제강점기 1914년에 일제가 또 행정 개편을 하는데 우리 고연내 뒤에 쭉 보면은 칠보산 줄기가 쭉 뻗어 있어요. 정읍에서 발원해서 칠보 와서 끝나는 이 칠보산의 이름을 따서 칠보면이라 바꿔서 지금의 칠보가 되어 있죠. 그때 대시산군이 얼마나 컸냐면 군이었으니까 그 본관을 시산시씨, 시산경씨, 시산허씨, 시산박씨, 시산전씨 이렇게 본관을 사용할 정도로 컸고 태산군이 이 태인현으로 이렇게 속해지면서 이제 태인박씨, 태인허씨, 태인씨씨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태인허씨 시조묘가 지금 정읍 산해면 이치마을에 태인씨씨 시조묘로 해서 그 조상들의 묘가 있고 또 박씨로 보면은 지금 장성에 백비로 유명한 박수량 선생, 청백의 조상인 그분이 태인박 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옛날에는 대시산군으로서 큰 군이었다 이런. 그래서 이곳에 이런 큰 것이게 그 문풍으로 보면은 886년도에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태산군의 태수로 부임을 하셔서 이곳에 와서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뭐 다른 것 없이 그 유상곡들이란 술잔을 띄워놓고 자기 옆에 오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이런 유상곡수연놀이를 통해서 한시문학과 시가문학을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파생하라는 것이 이제 태산 풍류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풍류도라 하면 풍류라는 것은 유불선을 아울러는 유교, 불교, 선교 이 삼교 일리가 풍류도라 하는데 이 풍류도가 우리 태산 풍류에서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최치원 선생님이 재임하면서 풍류를 남기고 그 후에 불우원 정극인 선생님이 1470년도에 또 이곳 고현내에 낙향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효시인 상충곡을 지음으로써 여러 가지 풍류의 맥 중에 가사문학이 완성이 돼서 이게 광주 무등산에 원효고해국으로 가서 계산풍류를 형성하고 전남 화순에 적벽풍류를 돌아서 담양의 누적문화로 이렇게 오는 그래서 우리 이쪽에는 풍류와
가사문학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가장 첫 번째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향약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고연향약이라고도 하고 태산향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민간인 향약이에요. 태계 이황 선생님의 예안향약보다도 81년이나 앞서 있고, 이율곡 선생의 서원향약보다는 98년이나 앞서 있는 우리나라 명실상부한 최초의 향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향약은 네 가지 덕목, 덕업상권, 과실상교, 예속상교, 환난상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마을 자체에서 스스로 규약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아이들을 교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했던 향약이죠. 그래서 이 향약을 만들 때 이쪽에 5성씨가 주동이 되는데, 첫째는 불원 정극인 선생, 영광정씨. 또 하나는 불원 정극인 선생님과 사돈 관계에 있는 정진 선생. 또 한 분은 여산송씨 그 송연손. 송연송 선생은 한산 군수도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중종 임금의 어릴 때 사부예요. 중종의 사부고, 이분은 굉장한 분인데, 김양묵 선생님의 외할아버지도 되고 송세림 선생님의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하는 아주 고연내의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불우원 선생님의 사이 중에 셋째서 김하우가 있어요. 청독김씨. 그래서 청독김씨가 하나 있고, 도강김씨로 알려져 있는 김윤손. 여기도 이제 불우원 정극인 선생님의 넷째 사이죠. 이렇게 해서 다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5성씨가 주동이 돼서 향약을 만들죠. 그래서 이 향약을 만들고 누가 흉년이 들어서 아주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홍수로 피해가 나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쭉 지속적으로 해서 조선시대 500년을 이어서 근태까지 그 향약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 아주 대단한. 그래서 우리 문화는 이 향약 정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전되고, 지금 있는 무성서원 자체도 향약과 무관하지 않은 향약 정신에 의해서 서원이 발전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물 1181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고연내의 7본면에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보물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남천사라는 사당이 있어요. 우리 이 남천사는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이 태조에서 이제 명종 때까지 실록을 기록을 하고, 한양춘추관과 성주사고, 충주사고, 전주사고, 이렇게 네 군데 사고에 보관을 하죠. 이 네 군데에서 우리 전주사고에 생길 수 있었던, 전주사고가 생길 수 있었던 근간은 뭐냐? 우리 전주는 태조 이성계, 태조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전주 객사에 가보면 주지번에서는 풍패지관이라 이렇게 써진 거예요. 한고조 유방의 고향이 이제 풍패듯이 우리 태조 이성계의 고향도 전주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고도 하나 세워지게 되고, 이 사고가 설립이 되고 실록 배행원으로 대제학을 지냈던 고은 안지 선생이 이쪽 배행차사로 와서 실록을 안치하게 되죠. 이런 연유가 있는 실록인데, 선조임금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 실록각 세 개가 타버려요. 세 군데가. 한양춘추관과 성주사고, 충주사고지 실록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전주사고에 있는 실록 하나만이 남았잖아요. 그때 경기전 참봉을 하고 있던 오이길 참봉이 왜구가 금산전투를 통해서 또
전주성을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실록이 또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숨길 것을 몰색하면서 여러 군데를 살펴본데 부안의 내변산도 가보고 정읍의 내장산을 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길이 뚫려가지고 길이 뭐 교통이 좋지만 옛날에는 아마 내장도 굉장히 협곡에 깊고 아래는 또 승려들이 있어가지고 지켜내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내장이 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시는 길에 우리 고연내에 들렸어요. 그래서 손승경 선생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는데 이 손승경 선생은 그때 당시에 전주 금산전투에서 중봉 조헌 장군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금산전투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아저씨들은 손옥록 선생과 물제 안희 선생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제 안희 선생과 한계 손옥록 선생이 그러면 우리가 옮기겠다. 그래서 가동 30명을 데리고 전주 사고로 가시죠. 그래서 전주 사고에서 짐을 싸다 보니까 60m가 나왔어요. 1타 분량이 어느 정도냐? 말 한 필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래요. 근데 60m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말이 뭐 도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마차나 사람이 지고 이고 이렇게 해서 대장산 용구람으로 옮겼다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은봉암으로 다시 옮겨서 안희 선생과 손흥록 선생이 번갈아 가면서 지켜내죠. 그 밑에서는 희묵대사가 승군을 이끌고 또 지키고 있고, 그래서 내장산에서 지킨 것이 370일 동안이에요. 1년이 넘게 내장산에 있다가 충남 아산을 통해서 노양산, 보현사까지 안치하는 작업을 이분들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귀중한 조선왕조실록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죠. 그 후에 5대 사고가 편성이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무주의 적상산 사고가 그 후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금 전주 경기전에 있는 태조 어진도 함께 옮겨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벼슬 하지 않은 이런 유생으로서 이런 큰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제 이양 선생의 실천궁행, 아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반쪽의 학문이다. 그래서 실천학문을 배운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 태산 선비골의 실천학문 지행합일 정신이 쭉 해서 이어지는 이런 선비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안희 물제 안희 선생이 쓴 임계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임진년과 계사년에 일어난 일을 일기 형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임계 기사고 이걸 또 수직 상체일기라 그래가지고 그때 지켜냈던 내용을 이렇게 이은 수직 상체일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우리 아주 불행했던 왕비인데 단종왕비 정순왕후께서 태어나신 태생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순왕후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이쪽에 보면은 정순왕후의 증조 할아버지 송개성 비강 옆에 단종왕비 태생지 세워져 있는데 송개성 이분이 아들 네 분을 낳고 원형 이정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요. 복원, 복형, 복리, 복정. 그래서 복원 큰아들의 아드님이 송현수예요. 송현수 따님이 단종왕비 정순왕후죠. 그래서 이쪽에 그 태생지라 해서 비를 세워놓고 있는데 단종왕비 정순왕후는 아주 불행했던 왕비죠. 단종이
어린 나이 17세에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버리니까 서울 충인동에서 쪽념책을 하면서 서인같이 지내고 어, 동쪽을 바라보면서 항상 있어서 나중에 거기를 영교대왕이 동망봉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서울에 가면 영도교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영도교가 단종임금과 정순왕후가 영원히 이별한 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영도교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단종임금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 가지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규가를 짓는데, 제가 자규가를 한번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 원통한 새 한 마리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짝을 잃고 푸른 산 속을 헤매는, 밤은 오는데 잠들지 못하고 해가 바뀌어도 하는 끄덕거라. 새벽살에 울음소리 끊기고 달이 흰빛을 잃어가면은 피어르는 봄 골짜기에 떨어지는 꽃만 붉겠구나. 하늘은 귀먹어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데 서러운 이 몸에게만 어찌 이리 밝아지는가. 그 자기의 처신을 하늘한테 빌어도 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들어주도 않고, 자기 귀로 들리는 것은 성산문과 하이지, 박백년 이런 충신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소리만 들린다. 그런 것을 한탄하면서 지은 자기가죠. 그래서 그때 왕방연이 사약을 갖고 가서 단종임금을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또 강가에 앉아서 한없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었고 내 마음 들 곳 없어 강가에 앉았으니 저 불도 내 맘 같이요 물어밤길 내놓다 이러면서 어, 하늘 달래고 왔다고 그래요. 근데 단종임금이 이제 돌아가시고도 무칠들 보더고 청룡포에 나뒹굴고 있는데, 그때 아전으로 있던 엄흥도라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단종임금의 시신을 모르게 이렇게 숨겨놔 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것을 왕릉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그 어려운 시기에도 또 충신이 이렇게 있죠. 그런 단종의 예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도봉사라는 사당이 또 있어요. 이 도봉사는 충민공 김혜련 선생, 이분은 조선 개국 원영공신으로 원신 공신노권을 하사받아서 이게 또 보물로 되어 있고, 벼슬 나가는 왕지가 있는데 공주복사로 가는 이것도 보물이에요. 그래서 칠보에 다 따지고 보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세 개예요. 아까 말했던 고현동양약, 왕지, 개국공신노권. 칠보 보물 7개 있다. 이것은 안 맞는 말이고, 칠보에 지금 보물로만 지정되어 있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태조는 방간, 왕자 방간을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충민공 김일현 선생님도 아마 그 방간 쪽에 이렇게 기울여 있는데, 이방원이 워낙에 특수해서 그때 왕자은환을 일으켜서 전부 숙청을 시키는데, 그때 역적으로 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거의 다 공신들이에요. 조선을 세운 공신들이라 그 가족들까지는 하나지 않고 그 당사자들만 전부 이렇게 죽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고향을 가든 알아서 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충민공 김일원 선생의 부인 예천 이씨께서 외아들 덕방을 데리고 남하하는 길에 태인현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칠보 고연내, 그때 말이죠. 조선 고연내에 상서로운 기운이 나타나니까 저기다 자리를 잡아야겠다 해서 자리를 잡은 것이 도강김씨의 뿌리가 되는 데가 이제 그쪽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덕방이 석정을 낳고 석정이 윤손을 낳는데 그 윤손이 아까 불원 정국인 선생님이 사이고 그 후로 도광김 씨가 새가 불어나기 시작해서 아주 그 지역의 명문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그 김윤손 그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연시가 충민공 김일현 선생의 시호를 맞이해서 지은 것이 도봉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송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송정이 우리 태산 선비문화권의 또 선비의 맥을 잇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광해군 때 광해군이 영창대군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 임목대비도 폐위시킨다고 이렇게 하니까 뜻있는 선비들이 벼슬 넣어버리고 이렇게 낙하게 돼서 우리 칠보 이 송정에 모여서 연합 상소를 올리는 연대에서 상소를 올려 어떻게 임금이 국무를 폐지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상소를 올리는데 안 들어져요. 그래서 낙향에서 여기서 이제 그 칠광이라 하고 원통함을 달래며 시설을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살았던 데가 송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태산선미문화 사료관 뒤에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에 송정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송정에서 어, 옆으로 좀 이동하면 시산사 사당이 있는데 이 시산사는 1906년도에 병호 창의를 했던 주역 면함 최익현 선생님과 김기술, 김직술 이 세 분을 모시는 사당이에요. 그래서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일본 대마도로 끌려가셔서 단식해서 유해를 이쪽으로 옮겨오고 지금 칠보 초등학교 자리에다가 원래 태산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사당을 지어서 모셨는데 일제가 헐어버려요. 그래서 이 태산사를 다시 지금 현 위치로 모셔서 시산사로 바꿔서 지금 시산사가 되어 있죠. 그 이제 그 옆쪽으로 또 보면은 필양사가 있어요. 필양사. 이 필양사는 춘의정 김영상 선생님을 배양하는 사당이에요. 그래서 춘의정 김영상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이 무성서원에서 병호 창의를 면함 최익현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하다가 1910년도에 일제가 은사금을 하사하면서 지역사회 어른들과 유림들을 회유하면서 돈을 줘요. 그게 이제 은사금인데 그래서 김영상 선생님은 내가 왜 외놈들의 더러운 돈을 받느냐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는 거죠. 그때 일본 헌병이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서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김영상 선생님이 그 영수증을 보니까 그 영수증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에 내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찢어서 삼켜버렸어. 근데 이제 그 헌병들이 제목을 씌운 것이 일본 천황 불경죄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산해 동국 헌병들을 거쳐서 군산 형무소로 압송하는데 이분이 막 일본 헌병 팔뚝을 물어 뜯으면서 내가 외놈 천황이 있으면 간이라도 내서 시비하는데 네 팔뚝이라도 찢어왔다 이렇게 하면 또 일본 헌병이 가만히 뒀겠어요?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이렇게 가끔 일기라고 해서 춘희정 선생의 그 일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제 사진까지 당도했는데 김제 사진에서 자기의 옷고름을 뜯어서 거기에다가 절명사를 써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절명사를 쓰는 석굴자지 정충의 지율라 이익이라 금춘후 여양구에 종사진이 서서 잡초지지 삼배로 이어복지 청원하고 종동의 지고도의 영척항어 간반이라 옛날 구론대부는
양왕을 가난하다 안 되니까 어촌에 와서 빠져 죽어서 일기로 삼았는데 나 춘우정 김영상이도 운을 당해서 이곳 사진까지 왔구나. 독한술 석자를 들여서 어복의 충언을 이루하고 이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우리나라를 반석과 같이겠다. 그러고 물에 투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절명사냥인데 일제가 막 황급히 막 구출해가지고 군산 형무소까지 갔다는데 이제 그곳에서 단식해가지고 8일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어, 의를 행하고 일제 분계에서 목숨을 이렇게 바쳤던 그때 그 같이 갔던 염제 김균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또 이제 자랑거리라 얘기하는데 이분은 병호 창이 때 무성서원에서 시도기를 작성을 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일제에 끌려가니까 같이 군산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원천에서 살다 보니까 일본 헌병의 탄압 때문에 못 살고 은석동 소지동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파들고 원래는 이름이 김한각이었는데 나는 파전민 같이 밭이나 갈고 산다 해서 김준우로 이름을 바꾸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귀중한 대동 천자문을 집필을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문은 중국의 한석봉이 필서해놓은 천자문, 천지현황으로 시작하는 그 천자문인데 우리 이쪽 대동 천자문은 우리 대한민국 천자문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역사와 인물, 속담, 이런 모든 것이 수록된 각기 다른 천자의 글씨로 만든 대동 천자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쪽 지역에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옆면에 보면은 북면 보림리에 남고서원이라는 서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서원은 우리 무성서원보다도 11년이나 앞서서 1685년에 사익을 받았던 아주 큰 서원이죠. 근데 여기는 일제 이양 선생님이라는 걸출한 성리학자가 여기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평생을 살다 가셨죠. 그래서 일제 이양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 원래 경기도 출신인데 예? 활 쏘고 말 타고 뭐 싸움 지르고 이런 그 힘자랑하는데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백두 큰아버님이 너는 남자로 태어나서 싸움질이나 하고 후세에 뭘 남겨놓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만하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30세 정도에. 그래서 송당 박영 선생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대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40세에 낙향을 해요. 그래서 낙향해서 일제라 나는 오로지 하나를 안다. 그래서 이기 이론론을 주장하신 분이죠. 그때 그 기대승 선생이 이쪽에 와서 이제 일제 이양 선생님과 이야기를 보니까 학문이 자기하고 학설이 맞고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세계 이황 선생하고 8년간 편지글을 나누죠. 사단 칠정 논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우리 일제 이황 선생님과 같은 이런 맥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제자로 보면 김천일 장군. 이 김천일 장군도 나주 출신인데 18세에 이쪽 태인으로 공부를 하러 간다. 그러니까 할머니 손에서 자랐었는데 할머니가 그 하고 많은 선생 다 놔두고 어찌 그 먼 곳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김천일 장군이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은 많이 있지만은 인간의 참 도리를 가르치는 스승은 일제 이양 선생님 한 분뿐인가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일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 분이 일제 이양 선생님과 거의 비슷하니 이렇게 용력 있고
실천 공행을 할 수 있는 분이 김천일 장군이 최고였다고 그래요. 제자 중에. 그래서 그 후에 임진왜란이 있을 때도 이분의 제자들이 전국을 흩어져서 의병장이나 의병을 하면서 태반이 다 돌아가시는데 김채일, 김재민, 변사정, 조선왕조실록공이었던 안희, 손흥록, 또 백광호 이분들이 다 그 일제이황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남고서원에 가서 보면은 사당에 주련에 걸려 있는 것이 태산가가 걸려 있어요.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올렸건만 사람이 제한하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내용이 걸려 있는데 옛날에는 양사원 선생이 지었다. 그러겠는데 우리 일제양 선생님이 40세에 지었다. 그래가지고 태산 수운고요 자시 천하탄이라 등등 의등등의 자가도 상두요 인기불자 등의 매연 태산고라. 똑같은 내용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양 씨와 성규 씨들의 논쟁이 있는데 아마 연배도 우리 일제이양 선생님이 연상이시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제이양 선생님이 지었다. 우리는 이쪽에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기운이 얼마나 다른 사람하고 남달랐던지 이분이 이렇게 무에 관심이 있다가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 몸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구승퉁이에 뾰족한 송곳을 세워놓고 공부해요. 이것이 식공가 아니라 내구승퉁이에 뾰족한 송곳을 세워놓고 자기 몸을 고정하는데 2년이 걸려서야 내 몸을 바르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정도의 용력이 있었고 이분이 가장 같은 자기하고 이제 이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남명조식 선생인데 남명조식 선생 또한 이런 벼슬에 탐하지 않고 선비의 도리를 잘하면서 청렴하게 잘 살았던 이런 분인데 이분도 자기의 몸을 신중히 하기 위해서 발에 방울을 차고 자기의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었다. 폐렴 경경이라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명경임금 때 명경행수자리 경명행수자리에 불려 나갔을 때 이 두 분들이 같이 나갔다고 보시죠. 이게 다 우리 이쪽에 선비문화권의 작은 이제 이런 대소사고 이제는 세계문화유산 무성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성서원에 들어가기 전에 서원의 시작은 풍기군의 군수로 갔던 주세봉 선생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 첫 번째 서원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이제 그 안양 선생을 모시고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들여왔던 안양 선생님을 모시고 학당을 설립해서 백운동 서원이라 그래서 백록동교를 시행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학당을 만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데 이게 1543년도예요. 그리고 태계 이황 선생이 또 이곳에 그 군수로 오셔가지고 풍기군에 군수로 오셔서 발령나시기 전에 우리나라 이런 귀중한 첫 번째 서원을 뭔가 특별한 서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님한테 사액을 청구를 해요. 그때 임금님이 내려온 이름이 소수서원이에요. 이것이 소수서원이 우리나라 또 첫 번째 사액서원이죠. 명종임금이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사액을 내리는 것이 소수서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질 때 그냥 뭐 개똥이 소똥이 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 이름에 의미를 붙이는데 이 소수서원은 연유가 있어요. 단종임금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고 금성대군이 순흥부로 유배를 왔어요. 그래서 금성대군이 와서 보니까 순흥부사 이보음이 그래서 충절이 있고 단종임금의 뜻이 있어. 그래서 두 분이 뜻이 상통해서 우리가 상황인
단종임금을 복위시키자. 그래가지고 거사를 꾸미는데 하인이 밀고 그래요. 그래서 발곡당해서 전부 죽임을 당하고 수능부에 있었던 향교도 폐지를 시켜버리고 수능부도 강등시켜서 풍기군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세봉 선생이 풍기군으로 가셨을 때 가서 보니까 천년 유양이 흐른 곳이 황폐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운동 서원을 세웠고 그 이름을 받게 되는 이제 그 소수서원이 깊배지하게 소위 수지라. 그래서 이미 무너져 없어진 학을 이어서 다시 닦게 했다. 소위 수지. 여기에서 소자와 숫자를 딴 소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수지라 이렇게 사익을 받은 거죠. 이렇게 사익을 받으면 나라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노비, 토지, 세금 면제, 병역 면제 이런 모든 혜택을 받고 서원으로서 이렇게 규모를 갖추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무성 서원은 언제부터 서원으로서 시작이 됐느냐? 어떻게 보면 불우원 정극인 선생님이 1470년대에 지금 현재 무성서원 자리에서 향악당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쳤다.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금수와 같은 짓을 한다. 그래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거기다 향악당을 내는 것이 이제 최초의 그 서당의 그 구조죠. 그 후에 최치원 선생님이 이곳에 와서 유상복수를 통해서 한시문학과 시가문학을 파세고 백성들을 아주 자식과 같이 사랑하면서 백성들이 이분이 함양군수로 부임해 가시니까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지금 서원 뒷산에 월연대에다가 생사당을 짓고 살아 계실 때부터 제사를 지냈어요. 그 생사당이 있었는데 고려 시대를 쭉 어울려다 이제 헐어졌겠죠.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우원 정국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향약당 자리에 정국인 선생이 1481년도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후 2년 후에 1483년도에 최치원 선생님의 생사당을 옮겨서 태산사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사당과 서당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원의 규모는 갖춰져 있는데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시킬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건의도 했는데 이것은 근거도 없고 서원으로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쭉 오다가 태인 현감을 지낸 신잠 현감이 있는데 이분도 태인 현감으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아주 그 학문을 장려해서 평화롭게 잘 살게 만든 거예요. 아전들한테는 호랑이요, 백성들한테는 어버이와 같은. 그래서 태인 성황산에다가 이분의 생사당을 지어놓고 영상과 부인 그 동자 그 백호상을 깎아서 사당을 지었어요. 살아 계실 때부터 이분도 생사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생사당을 1615년에 옮겨서 태산서원이라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우리 무성서원의 첫 번째 로 잡는 것이 연도가 1615년이에요. 이게 이제 태산서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산서원이 되어가지고 쭉 내려오니까 다른 데가 사액 청구를 받으면서 나라에서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액을 청구를 하자. 그래서 사액 청구를 태산서원, 무성서원, 남천서원 이 세 가지 이름을 올렸는데 숙종 22년 1696년도에 사액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무성서원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의 현재 무성서원이 되어 있는데 그때 사익을 받으면서 노비 30명과
토지 3결, 지금으로 말하면 9,000평, 병역면제, 세금면제 이런 큰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쪽에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와서 왜 무성서원이라 했느냐, 여기에 무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호감문자를 썼느냐 이러는데, 이 무성서원은 공자님의 제자 자유와 무성현에 이제 얽혀 있는 고사예요. 그 공자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어, 얘기인데, 공자님이 순방길에 자기 제자 자유가 무성현에 현감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시는 길에 얼마나 잘하는가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공자님이 무성현에 가보니까 아주 백성들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끊기지 않고 백성들이 평화롭게 노래하고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공자님이 넌지시 소 잡는 데 쓰이는 큰 칼을 닭을 잡고 있구나. 이런 조그마한 거울에 왕도 정치를 행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유가 나는 스승한테 배운 바를 행합니다. 관리가 예를 알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고 백성이 예를 알면 평화롭게 공존하기가 좋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내가 실현했다. 자유의 말이 맞다. 그래서 공자님이 무성현에 가서 현가지성이라 공자님이 무성골에 가서 예약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소 잡는 데 쓰이는 큰 칼이 닭을 잡는다. 닭을 잡는다. 이게 이제 우살할개예요. 우살할개. 근데 여기서 활개로 대변되는데, 이 할개라는 것이 그냥 닭 잡는 날 이렇게 하면, 우리 피양정에 가면 전필제 김종지 관찰사가 써는 시가 최치원 선생님 이렇게 추억하면서 활개당일 파청분하고 지속설한 중소인들 천재의폰 하천역에 부거만병 만고운이라 활개당일 맑은 향기 일렁이고 탱자나무에 난새가 깃든다 말하였던가 천년 전 시었던 영혼은 어느 곳에 있는지 연꽃 꽃자루마다 외로운 구름이여라 이렇게 해서 고운을 나타내는 시를 지었는데 여기서 활개를 어떤 사람들이 이제 번역을 한다고 닭 잡는 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는 한 살을 더 떠서 닭 잡는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잔칫날이 잔칫날 맑은 향기 일렁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여기에서 활개는 자유와 같이 이렇게 크고 훌륭한 인물이 무성현이라는 좋은 고을에 가서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펴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작은 고을에 이렇게 수령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이쪽 태산군도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인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태산군에 태수로 오셔서 유아적 교화로 백성들을 잘 보살핀 것과 맥락이 같다. 그래서 무성서원과 현가루라고 이렇게 현판을 이렇게 써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784년도에 최치원 선생님 영정이 이쪽으로 옮겨 모셔지게 되는데 최치원 선생님 영정은 원래 하동 쌍계사에 모셔져 있었어요. 근데 그 조선시대는 신진 사대불로 인해서 유학이 이게 발전을 때 형성할 때인데 유학자가 어찌 그 하동 쌍계사를 갈 일이 있었는가 봐요. 가서 보니까 우리 최치원 선생님 영정이 불교 나한들과 함께 나란히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최고의 유학자가 불교 나한들과 같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애석의 생각해서 그때 순천에 나간에 있는 최씨 후손한테 옮겨요. 그래서 최씨 후손이 그 사당을 짓고 보존하고 있다가 그 안 되니까 가세는 기울고 날마다 봉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다른 데로 옮겨 모셔야 되겠는데 옮길 것을 알아보니까 태인 고연내의 무성서원에서 최치원 선생님을 주벽으로 모시고 있는 서원이 있다. 그래서
어, 대행을 해가지고 우리 무성서원으로 1784년도에 옮겨와요. 그래서 그 쌍계사본을 무성서원에 보직관을 했었는데 1825년도에 풀이 나버리죠, 무성서원이. 그러면서 현판도 아마 그때 타버린 것 같고 뭐 기둥도 타고 뭐 해서 한 3년 동안 학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1828년도에 태인현감 서우순 현감이 중수를 다시 하고 최치원 선생님 영정도 그때 다시 하나 그려요. 그 최치원 선생님 영정이 지금 우리 것으로는 세 개가 있는데 고종황제 어진그린 최용신 선생이 1920년대에 또 하나를 그려서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정 사건 얘기 알려준 영정은 어, 1958년도에 김상기 박사와 최순우 교수가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때 김상기 박사가 무성서원의 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적을 만들 때 아마 물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영정 두 개가 나왔는데 쌍계사본과 순조 때 그렸던 영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국보급의 영정이 여기가 있느냐. 내가 이것을 국보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오리무중 떨어져 버려가지고 우리 이쪽에서는 찾을 길이 없었죠. 그래서 저 2008년도에 최천 선생 영정이 서울중앙박물관 수장고에 순조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찾기 운동을 해서 여러 항의도 하고 막 했는데 중앙박물관에서 그러면 정읍시립박물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까 정읍시립박물관이 지어지면 영구 임대식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보내와서 모셔져 있고 순조 때 영정과 고종황 여진그린 최용신 선생이 그린 영정 두 본이 지금 정읍시립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쌍계사본이 매석하게도 행방이 묘에 대해서 지금 찾을 길이 없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그 이제 1868년도에 대원군께서 서원 철폐령을 내리잖아요. 그때 조선시대에 있었던 그 조선에 있었던 서원이 전부 해체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유림에서 강력하니 반대 상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 살아남은 서원이 47곳. 그 중에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무성서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내 유일 서원이라 이렇게 해서 무성서원 사당 앞에 내산문에 보면 성조애근의 사림수선이라 임금님으로부터 사역받은 이 은혜로운 서원이 전라도의 으뜸 서원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나타낸 문구가 주변에 걸려 있죠. 그 후에 190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사늑약이 체결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사늑약이 체결되니까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비분 관계에서 일본인을 몰아내고 을사오적을 처벌하고 막 이런 강력한 기치를 들고 전국을 누볐는데 다른 데서는 반응이 없고 우리 쪽 무성서원에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무성서원에서 창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창의할 때 이제 그때 마침 삼례 종성리에 임병천 장군이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고 그래서 최재학 선생이 면함 선생한테 건의해서 임병천 장군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임병천 장군이 면함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집지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뜻이 맞아서 창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무성서원에서 김영상 선생님이 그때 총색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무성서원에서 이제 창의를 하게 된 것이 이제 1906년도 6월 달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창의를 해가지고 퇴인연을 거쳐서 정읍현, 어, 복흥의 구암사를 거쳐서 순창까지 진격했는데 싸우다 보니까 일본 왜군이 아니고 우리 전라도 관찰사 그 진위대들이, 그래서 나는 동족 상잔을 하지 않겠다. 그 면함천 최익현 선생님이 의병을 자진해산을 시키죠. 그때 진위대가 쏜 총탄에 일광 정시혜 선생님이 맞아서 순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고창에 가면 일광 기념관이 있는데 희생당한 양반이 순절한 사람은 그 일광 정시혜 선생님 한 분이고 나머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13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항려다가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서 곤장 100대를 맞고 귀국은 귀향한 사람 집으로 돌아오고 했는데 연암 최익현 선생님은 3년형을 받고 임병천 장군은 2년형을 받아서 대마도에 이렇게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 갔다가 거기에서 단식해서 이제 또 순절하셔서 이렇게 오시게 되죠. 그래서 서원 창의는 대한민국 이제 그 조선시대에 그 서원이 천여 개가 있었고 이제 해철당에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창의를 한 서원은 우리 무성서원 하나라는 거죠. 우리 무성서원은 실천궁행, 아까 말했던 실천궁행 학문과 지행합일 정신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갖춰져 있는 서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무성서원은 세계 문화유산에 그 2011년도에 이배용 브랜드 위원장이 이 귀중한 서원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전국 서원을 누비다 보니까 이 많은 서원을 다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합한 서원을 찾아서 보니까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서원이 9개였어요. 우리 부성서원은 사적 166호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9개 서원이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남계서원, 도동서원, 피람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이렇게 9개 서원이 있어가지고 이걸 연합을 해가지고 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키려고 각기 다른 서원을 어, 뜻을 맞추고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공통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의 세월을 흘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오고 지적을 하고 여기서는 바꿔나가고 그래서 원래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어, 자진 철회를 해가지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영문 번역을 더 정확하게 우리 서원의 이런 우수성을 영문으로 번역을 잘해서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수정하고 서원이 또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정확하게 나누고 서원의 땅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확실히 해놓아야 가능하다 해가지고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갖춰서 어, 2019년도에 권고를 받고 2019년 7월 6일 날 아제르바이잔에서 정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렇게 등재가 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9개 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무성서원이 그중에 하나의 서원으로서 아주 우뚝 서 있는 이런 서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무성서원에는 7분을 배양을 해요. 7분을 배양하는데 최초원 선생님, 신잠 선생님, 정극인 선생님, 송세림 선생님, 정원충 선생님, 김양목 선생님, 김관 선생님
이렇게 해서 7분을 배양을 하고 춘추로 향사를 지내는데 춘향제와 추향제를 지내는데 어, 지금 올해도 그 9월 26일 날로 추향제가 이제 잡혀져 있고만요. 그래서 추향제를 지내고 그래서 우리 이쪽의 인물들이 다 훌륭하셔요. 그래서 간단히 이분들의 훌륭한 점과 소개를 좀 해볼게요. 최초원 선생님은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만 우리 이쪽에서 최초원 선생님은 신과 생사 살아있을 때 제사지는 생사당의 성왕시인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 이분의 흔적 탄생 설화로 가장 이쪽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라도 관찰사를 지냈던 서유구 관찰사가 칠보 무성선에 오셔서 봉양을 하고 어, 유상대도 가보고 최초원 선생이 비보로 만들어 놓던 백거북, 청거북도 가서 보고 이렇게 살피는데 그때 홍석주라는 사람이 제기에 개원필경이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잘못 오면은 사라질 수도 있고 보다 보니까 이것을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해서 우리 구성소원에도 보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아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유구 관찰사가 전라도 관찰에서 다시 이제 개원필경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집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으로 해서 찍어내는데 거기다 발문에다 최추원 선생은 태어나기를 군산 옥구에서 태어났다. 군산 옥구 탄생서를 얘기한 거예요. 군산 옥구에 가면 금도야지굴이 있는데 옛날 어떤 젊은 부부가 어, 옥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밤이면 부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의아심을 품고 부인을 따라가 봐요. 근데 선유도 따라가서 꼭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가 선유도 자락에서 놓치니까 그날 밤에는 이제 머리를 쓴 것이 명주시를 자기 부인의 치맛자락에다 쩌면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차는 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시를 따라서 가보니까 자기 부인이 돼지굴에 합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오려고 보니까 돼지가 워낙에 힘도 세게 보이고 막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 나면서 지혜도 총명하게 생겼고 그래서 구하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자기 부인한테 내가 당신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 돼지가 무엇이 제일 무서운가를 한번 알아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제 가서 알아보는데 돼지가 팔팔 뛰네. 나는 무서운 것도 없고 지혜로도 누구한테 뒤질 것이 없고 천하무적이다. 근데 막 여자가 계속 찔벅찔벅 물어보니까 대답을 한 것이 단 하나, 말의 피만이 무섭다. 그래서 여기서 말의 피가 등장하는 것은 그 육두품은 이제 돼지고 귀족이나 말은 왕족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 다음날 그 남편이 말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서 돼지를 물리치고 자기 부인을 데려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낳으신 분이 고은 최천 선생이다. 그래서 경주채 씨는 돼지 후손이다. 그것이 여여 탄생 설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어나서 아주 총명하고 있는 아버지가 12세에 당나라 유학을 보내면서도 너는 10년 안에 벼슬길에 우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라고도 말해라.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각오를 가지고 당나라로 상선을 타고 유학을 갔는데 이분이 워낙에 천재적인 기질이 있어서 6년 만에 18세 빈곤과에 수석을 합격하고 어, 빈곤과에 수석을 합격하고 20세에 율수연 현의가 돼요. 그래서 율수연 현의가 됐는데 빈곤과는 그 당시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뭐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과를 보고자 벼슬을 버리고 과거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황소가 난을 일으켜서 황제가 쫓겨나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지죠. 중국 당나라가. 그때 고변 대장군이 병사를 모아서 황소단을 진압하려고 할 때 우리 최추원 선생님이 거기에 막사로 들어가서 어, 토황소 경문을 지어요. 황소를 물리치게해서 방을 붙이는데 경문이 얼마나 신라를 그 방을 썼던지 황소 너 이놈아 황제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천둥 맞을 것이냐 날뛰느냐 지금 사람들을 물론이와 죽어서 붙여있는 영혼들까지도 너를 죽이기로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다. 너는 아마 죽어도 붙일 것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황소가 놀래갖고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죠. 어, 그래서 나를 진압하고 황제로부터 자금어대를 하사받고 사신 자격으로 28세에 통일신라에 귀국을 했는데 또 귀국해서 보니까 통일신라 자체도 변원과 왕건 나라가 어려우니까 여러 방책을 내려도 되질 않고 이분이 외직으로 이제 나온 것이 30세에 우리 무성 올해 이제 태산군의 태산 태수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분이 함양군으로 떠나시니까 여기서 생사당을 짓고 함양군에 가서 이분 이제 그 시를 짓는데 꽃피는 동쪽 나라 마을에 들면 딴 세상 열려지는 술병이라고 신선으로 받들려 옥대침되면 세상살이 호련히 천년 된다고 이렇게 시를 짓고 이렇게 계시다가 꽃피는 동쪽 나라는 우리 저 동방 대한민국을 이제 지금 그때 당시는 이제 신라를 말했겠죠. 그래서 어 이분 이렇게 있는데 그 일설에는 왕건에 찬시를 지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림 황엽의 공령 청송이라 신라는 이미 망해가고 있고 공령 고려가 득세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왕관에 찬시를 지어줬다 해서 이제 잡으러 오니까 뭐 가솔들을 전부 데리고 가야산에 은둔해서 이제 신선으로 화했다 이러죠. 근데 가야산에 은둔해서 이제 그 시를 하나 짓는데 첩첩한 바위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려 겹겹의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에 사는 사람의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사람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요. 짐짓 흐르는 물을 식혀 온 산을 둘러싸는 이렇게 물소리로 인해서 자기가 세상 오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 신선과 같이 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내다가 지금 그 생물연대도 없고 이분의 묘소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 성황신으로서 살아있는 생사당 지금 우리 구성원에 모셔져 있는 분이 최초원 선생님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신잠 선생님. 이 신잠 선생님은 신숙주의 증손자인데 기묘사화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기묘사화는 조광조가 그 뭐 주초왕이라 해서 그 사건이 나가지고 전부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때 신잠 선생도 저 전남 장흥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유배 생활을 한 16년 이상 이렇게 하다가 퇴인 현감으로는 53세 때인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7년간의 현감을 하면서 백성들한테는 어버이와 같고 아전들한테는 호랑이와 같고 이렇게 아주 엄격한 인자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오부학당을 지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문을 장려해요. 그래서 이분도 생사당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분의 태인연감 선정비를 이쪽 태인골의 유지들이 부탁으로 누구한테 갔느냐 소태양한테 갔느냐 전라도의 양반 대지학을 지냈던 분이 소태양이에요. 그래서 소태양한테 이렇게
태인 현감 신잠 선정비를 이제 찬회에서 받아와서 글씨까지 다 받아오는데 이 소세양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다 보면 이 소세양 선생님은 옛날에 송도 삼절로 불리는 황진이와 연문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진이가 송도 삼절로서 서경덕과 이렇게 연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이 고사가 있죠. 그래가지고 서경덕하고 황진이가 이렇게 서로 좋아하면 짝사랑만 이렇게 서로 하다가 서경덕이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황진이가 시를 한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되 쥐하로 흐른 물이 이시소냐 인걸로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오노메라 이러면서 시를 지니까 서경덕은 또 산속에서 어떻게 됐냐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도 다 어리석다 만주운산에 어느님 오려마는 지난 잎 부는 바람에 행역인가 하노라 이렇게 서로 그리고만 있는데 그때 당시 그 세종대왕의 증손자인 벽계수가 오락가락 하면서 황진이 심사를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왕족이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거들을 피우고 그래서 황진이가 하루는 이것을 한번 내가 후려가지고 혼을 한번 내야겠다. 그래서 시를 하는 거죠. 청살리 벽계수야 시감을 사랑마라. 일도 창이면 돌아오기 어려우리. 명월이 만공산이 쉬어간들 어따리. 그래서 이제 그 벽계수가 황진이하고 이렇게 어, 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버려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황진이한테 버림받은 벽계수가 날마다 문전에 가서 안 만나준다, 만나준다 이렇게 해서 거짓골이 되어갖고 있으니까 우리 소세양 선생이 젊은 시절에 남자가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재능이 있어도 그렇지 3일이면 족하지 왜 그렇게 병신같이 뭐 거지 행세를 하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송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황진이 있는 곳을 지나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능 있는 거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이분이 하인을 시켜서 석류나무 류자를 써서 딱 보냈어요. 황진이한테. 그러니까 황진이가 고기 잡을 어자를 써서 이렇게 보내와요. 그 이 석류나무 류자가 뭐냐? 말 그대로 석류나무 류는 클석, 선비유, 어찌나 뭐 없을무, 논류. 그래서 큰 선비인 나하고 놀아보지 않으려느냐 이런 내용으로 써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황진이가 고기 잡을 어자를 써서 딱 보낸 이것도 이제 그래 고기 잡을 쓰는 높을 꽃자에 기생기 스스로자 안입을 말씀어 고고한 기생은 스스로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거 이래 했으면 오든지 말든지 하라. 그래서 이제 어, 소세양 선생이 딱 가서 자기 그 소신대로 3일 밤낮을 이렇게 즐기고 오는데 이제 딱 오려고 그러는데 황진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또 시 한 수를 지어서 소세양 선생한테 줘요. 그래서 소세양 선생이 딱 받아들이고 보니까 월하의 오동진이요 상중의 야욱항이라 루고는 천일척이요 인치는 추천탕이라 유수는 화금냉하고 매화는 입재양인데 명조 상별 위에 정여 벽화장이라 달빛 아래 오동잎은 떨어지고 서리 가운데 국화꽃이 이렇게 피었구나. 누각은 높아서 하늘과 지척아니고 사람이 취하는 데는 천잔의 수리로 흐르는 물은 검과 더불어 차가웠고 매화는 피리에 들어 향기로운데 내일 아침 서로 이별하는 우리들의 정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해서 딱 써붙이니까 어, 소세양 선생이 감동해가지고 나도 남자가 아니다. 그리고 보름간인가를 더 있다 갔다는 이런 일화가 있죠. 나중에 그 태인 피항정 옆에 가면 태인현감 선정비가 있어요. 그거 보실 때 그 우리 소세양 선생님도 한 번씩 떠올리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구루원 정극인 선생님.
이 정극인 선생님은 또 태생지가 경기도 광주 동호포인데 이분이 영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 향치를 봐서 과거에 향치에 급제를 해서 태학관 유생으로 가서 공부를 해요.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분이 과거에 합격을 못하고 계속 그 남에서 공부를 하는데 세종대왕이 흥복사를 진다고 승려 행호를 이렇게 우대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절을 진다고 하니까 정극인 선생이 태학관 유생들을 데리고 와서 대모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억불 승의 정책을 사용하고 하는데 불교를 이렇게 융통하면 되겠느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1인 시위를 하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진노해갖고 불우원 정극인을 죽여라. 그때 청렴 정승 황희정승이 반을 합니다. 여기에서 불우원 정극인을 죽이면 사기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무하라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구명받아서 함경북도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는데 행호가 나중에 눈속임으로 요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발각돼서 나중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죠. 그 불원 정경인 선생은 거기서 풀려나서 우리 고연내가 처갓집 구고 임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갓집에 낙향을 해서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행호가 그 유배길에 가다가 태인 대각다리를 건너는데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부탁을 해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를 떠왔는데 이 물이 어디서 올라오는 물인고 하니까 이것은 저기 고연내에서 흘러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호가 나는 정극인이가 살고 있는 물 같은 원수놈이 살고 있는 물을 안 마시겠다 해서 물을 버려버렸다 이런 고사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고 고연내가 있었는데 문종임금이 등극을 하면서 태학관 유생으로서 훌륭한 유생이 벼슬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천거해라. 그럴 때 이제 불우원 정극인 선생이 천거를 받아서 광흥창 부승으로 벼슬길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흥창 부승으로 이렇게 있다가 53세 되던 해에 과거 시험이 열리는데 친구 권유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당히 과거에 합격을 하고 전주부 교수로 내려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단종임금이 폐위되니까 벼슬 버리고 고연내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상춘곡도 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춘곡 나왔으니까 지금 이쪽에 우리 자랑인 가사문학의 상춘곡 다 같이 한번 음미해 보게요. 홍진에 묻힌 문내 인해생이었던 곡.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범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잘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만.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주구를 위해 풍얼주인 되었더라.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원한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방초는 새우중에 푸르도다. 칼로 마르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좋아 신공이 물물마다 한사롭다. 숯불에 운한 새는 준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곁으로다. 보라 일치하니 흥이야 다를 소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 음양하여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 진미를 알리 없이 허저로다. 이봐 이었더라 산수구경 가자스려. 답정이란 오날라고 욕기란 내일하세. 아침엔 처산하고 낮엔 조사하세. 갓 개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걷고 수놓고 먹으리라. 화풍이 건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곡은 오세진다. 준중이 뼈거든 달달여 아래어라. 소동 아에더러 주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안 보아야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조합물에 잔 씌어버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하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처음에 갠거인고 동간 서로의 두 계라를 붙이들고 봉제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 만나기 곳곳에 버려있네. 연하 이리는 금수를 접혀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볕도 유의할사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내에 어떤 것이 있사올고 단표능왕의 끝은에 아니하네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러면서 여기서 안빈낙도를 하고 있는데 어, 예종 때 사관은 정원으로 다시 추대받아서 벼슬길에 나갔다가 70세가 되어서야 모든 걸 벼슬을 버리고 치사하고 고현내로 낙향해서 고현동 향약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성종임금이 불우한 정극인을 데려다가 벼슬을 줘서 쓰기는 너무 나이를 많이 먹어서 힘들겠고 그래서 삼품 산간을 더해주겠다. 삼품 산간을 가져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우한 정극인이 좋아서 불우원가를 짓죠. 부운사 하해상에 사불여심하니 하고 많고 하니이다. 백옷이라 불어농 백옷이라 시치 해량하신 부지엄이 백옷이라 백오 백옷이라 삼품의장 백옷이라 광피 서근하신 마교관 백옷이라 숭사모 하사모를 하일방지하리이까 이렇게 해서 임금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서 날마다 만수를 빌고 있다. 이것을 불어원가로 나타내고 이렇게 사시다가 81세까지 살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송세림 선생님. 우리 송세림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연손 한산군수의 아드님, 두째 아드님인데 이분은 연산군 때 과거에 장원급제를 하셨고 있다가 자기 몸도 안 좋고 부모님 병환도 있고 한다 해서 벼슬 버리고 낙향해서 이곳에서 고현농 향약을 발전시키고 무성서원을 증흥시키면서 폐관문학 엄연순이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폐관문학 하면 금기서적이죠. 그래서 엄연순은 졸음을 쫓는 방패라. 이 책이 얼마나 재밌든지 책만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 엄연순을 지었는데 이것에 이제 임금님 연산군을 이렇게 교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내용은 음담 배설로 수록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못하고 이거 하나 그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제사를 지낼 때 솥을 받쳐놓은 솥발은 다리가 4개고 사냥을 하는 사냥개는 다리가 3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사냥개가 힘드니까 임금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하잘 것 없는 솥발도 다리가 4개나 되는데 나는 왜 3개 갖고 이렇게 어렵게 사냥을 하고 힘들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때 솥발을 하나 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솥발은 천지인으로서 삼각발이 가장 안정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을 개한테 딱 붙여줬어요. 그때 개가 4다리가 됐죠. 근데 지금까지도 개가 오줌을 넣을 때 다리 하나를 들고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죠.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임금님이 하사한 다리에 오줌방울이 찔까 봐서 이렇게 다리를 들고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하찮은 비물도 임금님이 하사한 다리를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는데 연탄군 당신 정신 차려야지 않겠느냐. 이걸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면왕정 송순을 가르쳤던 스승이에요. 그 면왕정이 원래는 아부씨를 굉장히 많이 진 사람이에요. 이분이 면왕정이 홍문과 조리로 갔는데 운이 좋라고 보니까 임금님이 궁중에 피어있는 국화꽃을 끊어서 홍문관장한테 시를 하나 지어라 했는데 홍문관장이 출타를 했어. 그래서 대신 면왕정이 시를 짓는데 상풍이 섞어진 날에 갓 피운 한국화를 근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도리야 꽃인 채 마라 임의 뜻을 알리라. 복숭아꽃 탈구고사 너희들은 꽃인 채도 말이라. 이 찬설이 맞고 추운 가을에 피는 국화꽃
대절개를 본받아라. 이게 이제 충신의 절개죠. 그래서 임금님이 이뻐해가지고 승승장구를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늙었다 물러나자 마음과 언어는 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마음아 너는 있어라. 몸만 물러가리라. 이렇게 해서 담양에 와서 보니까 자기 스승한테 배웠던 천풍명을 대자연을 즐기고 산 또 면왕정가를 시켜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현행 나 한 칸 다른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이러면서 면왕칸 이게 다 우리 유람 송대림 선생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원충 선생님, 이분은 태극도설로 이기 이론론과 같은 이런 삭설적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제자들 양성하면서 서원에서 큰 일을 하셨던 분이고, 김양목 선생님은 우리 이쪽에 송년선 선생의 외손자예요, 이분.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쌍치 윤씨 집에 장가를 들었는데 그 윤씨 집에 이제 처음에 사이로 가니까 대접이 융숭할 거 아니에요. 매가 꿩을 잡아서 사냥을 해오면 아주 맛있는 고기만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두채 사이 하서 김인우를 넣고 보고서는 자기한테는 아주 꿩대가리나 뭐 발 있는 데나 아주 맛없는 데만 주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데만.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매를 목을 비틀어 죽여버립니다. 이게 격응여지. 매우 목을 비틀어 죽이고 그때부터 뜻을 세워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같은 해에 하서 김인우 선생하고 벼슬 과거 시험을 봤는데 우리 김양목 선생님은 13명 뽑는 데서 장원을 하셨고 하서 김인우 선생님은 9분을 뽑는 데서 장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양목 선생님은 목사 벼슬까지 했고 나중에 청백리를 받아요. 이 청백리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청렴결백 같은 아주 훌륭한 관리한테만 주는 청백리예요. 그래서 우리 구성동에 지금 배양이 되어 있고 여기 하서 김일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은 인종의 사부로 있다가 인종이 일찍 승하시니까 낙향에서 벼슬길에 불러서 나가지 않고 자연가를 하셨죠.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이 중에 절로절로 자라면 늦기도 절로 하리라 이러면서 자연을 거쳐고 살았던 후진양성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 끝으로 이제 김관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도 도강김씨로 사계 김장 선생 문화에서 학문을 하고 병자호란 때 군량미를 거둬서 우군 군진에 이렇게 사계 김장생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쪽에 무성서원을 비롯해서 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세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무성서원이 다른 서원과 좀 차이점이 제가 간추려 볼 때 5가지로 이렇게 해보는데 우리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과 달리 지방 관료로 오신 분을 모시는 생사당이 서원으로 했다. 다른 서원은 거기가 그 지방의 향유나 훌륭한 유학자를 제자나 집안에서 이렇게 모시고 서원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지방 관료로 오신 훌륭한 유학을 장려한 생사당을 서원을 모시고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낸 서원이다. 이것이 하나 틀리고 또 하나는 마을과 함께하는 서원이다. 우리 서원은 마을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과 서원이 하나로. 이게 뭐냐? 고연향약 정신에 준해서 마을과 서원이 항상 이렇게 공생공존하고 희노애락을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것 또 하나는
이기지약을 실천하는 서원이다. 학문을 크게 나눠서 이인지학과 이기지학으로 나누면, 이인지학은 서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벼슬길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관리를 이롭게 하는 공부가 이인지학이, 남을 위한 공부. 근데 이기지학, 철저히 나의 내면의 수양을 쌓고 성리학을 공부해서 지역사회를 윤택하게 하고 인간답게 사는 이런 도리를 배우는 공부. 그래서 우리 무성서원은 원교에 보면 나이를 많이 먹었거나 적게 먹었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성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교를 하라가 돼, 과거 시험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원기의 못을 박았어요. 우리 무성서원은 철저히 서원의 역할인 이기지학을 실천한 서원이다. 또 하나는, 다른 서원에 가면 워낙에 막 궁궐같이 크게 규모가 크고 막 복잡하게 생겨서 사람이 가면 위압감을 들고 편안해지라. 근데 우리 무성서원에 딱 강당에 가서 앉아보면 앞산 뚫려 있고 옆에 주변 시원하니 아주 사람이 편안한 인간 중심의 서원이다. 인간을 위한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바쳐서 창의를 하는 호국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서원은 어, 나라를 찾고자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창의를 했던 이런 훌륭한 서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 밖에도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